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요. 너희들이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될 상황이면 중앙정부 예산을 배분해주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게 실제 수요조사에 많은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저소득층 이미지. 맞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명품 도시 이미지를 갖춰야 되는데 여기다가 공공임대주택을 잔뜩 지어버리면 우리는 그럼 여긴 서민들만 사는 동네가 돼버리네? 이런 인식을 갖게 돼버린 거예요. 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미국을 계속 여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공공임대주택 시장에 대해서 알아본다고요? 예, 사실 금융에 대해서 그 주택 금융에 대해서 하나 더 할 게 있는데요. 예. 공공임대주택을 먼저 설명드리고 나서 하는 게 좀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서 공공임대주택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아까 오프닝에서 우리나라의 경우겠죠? 응답자 네. 10명 중에 8명이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미국은 지난 시간까지 말씀해 주시기를 자가 소유를 권장하고 있고 그 네. 65%까지 올라왔다라고 예. 말씀을 해 주셨고요. 미국도 공공임대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예. 지속적으로 공급은 되고 있는지 또 이런 것 궁금한데요. 네, 제가 한 1년 반을 정말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전 세계 연구를 한번 그냥 쏟아 부어봤어요. 아, 그러신 적이 있어요? 예.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짠했던 에피소드가 있어서 그렇게 해봤거든요. 네. 뭐냐 하면 이게 제 개인 과제처럼 이렇게 팠던 건데 네. 제가 그 당시에 연구소에 재직하고 있을 때 모 대학의 겸임 교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미투 이슈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잠시 겸임하고 있었던 그 대학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되니 교수 타이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교육을 받으러 이제 저도 갔죠. 날짜가 제 날짜가 돼서 네. 갔더니 그 강의하시는 분이 학생들이 교수님한테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모멸감을 느꼈는지 성적으로 그 앙케이트 조사 같은 설문조사를 한 걸 이제 보여주셨어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 그걸 이제 보는데 1등, 2등은 성적인 내용이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몸무게 지적이라든가 외모 지적이라든가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알려주셨는데 3등이 오늘 주제와도 약간이 관련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예. 오승훈 아나운서께 여쭤볼게요. 학생들이 교수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을까요? 성적인 건 아니더라도. 갑자기 떠오르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뭐예요?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그렇게 수준 낮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그런 류의 이야기라면. 근데 오늘 주택이니까? 네, 네 어디 사노? 맞아요. 굳이 맞아요. 사투리를 써서 그런데요. 네, 어쨌든 진짜죠. 그런 류의 얘기는 좀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저도 사실 그 앙케이트 조사를 딱 듣는 순간 저도 섬찟했던 게 저도 예를 들어서 강의 끝나고 이제 내려가다 보면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까 아이돌 가수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럼 애들하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내려가면 좀 어색하니까 너는 집이 어디니? 뭐 지하철 타니 버스 타니 뭐니? 이거 그냥 화두 던지려고 예. 제가 그 친구 어디 사는지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 던진 걸 가지고 그렇죠. 어떤 학생이 저는 교수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가끔 넌 집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멸감을 느꼈습니다라고 글로 이렇게 써놓은 걸 보고 네. 마음도 좀 먹먹하고 섭섭하기도 했고 우리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렇죠. 이런 복잡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거는 내가 그래도 공공기관 다닐 때 나도 좀 일조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거 연구하는 팀에 같이 포함이 돼서 진짜 1년 반 가까이 해봤는데 두 가지였어요. 예. 소셜 믹스. 섞어서 살자. 이제는 어디 사세요라는 것만 가지고 뭐 경제적 계층을 짐작할 수 없는 그런 게 더 적합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런 거 하려면 흔히 말해서 금싸라기 땅. 네. 상급지라고 불리우는데 소셜 믹스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편 중에 하나는 공공임대주택이 그런 데 있으면 또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번에 재건축할 때 거기 공공임대주택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그잖아요. 네. 반포 원베일리에는 공공임대주택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어디 사세요라고 했었을 때 음. 반포 산다고 얘기하던 아니면 정반대편에 어느 동네 얘기해도 그걸로는 뭐 아무 꺼리낌이 없는 네. 이런 건 좀 국가가 챙겨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앞에 서론이 좀 길었네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어쨌든 네. 쉽게 이렇게 스몰 토크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상대방의 마음이 상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경우도 많고 예. 실질적으로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데 네.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그렇게 받아들일 그렇죠. 경우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것도 신뢰니까. 예. 그런 부분은 뭐 서로 조심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네. 그런 질문 자체가 이제 별 마음이 상하지 않은 질문으로 통용될 수 있다면 더 좋은 거겠죠. 그게 최고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얘기를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가장 전 세계 부자들이 많이 사는 나라 미국, 그리고 가장 돈이 많은 나라 미국. 네. 그럼 미국은 소셜 믹스를 안 하는 건가, 공공 임대주택 사업을 안 하는 건가를 이제 살펴본 거죠. 그랬더니만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초창기에는 소셜 믹스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공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해 왔다가 거의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줄여갔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정책적 실패 때문에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네. 오늘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 뭔지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얼마나 공급을 해온 거예요? 그럼 예. 미국에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가 공공주택청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예. 퍼블릭 하우스 어설리티스라고 해서 공공주택청이라고 하면 너무 규모감 있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공공주택소 이런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소. 예, 무슨 소리냐면 이 예. 공공주택청이라는 게 미국이 2019년도 기준으로 2,895개가 있어요. 전국에. 아. 네. 그런데 이 2,895개소의 공공주택소라고 할지 청이라고 할지 하여튼 이것들이 근데 2,895개 소를 관장하는 위에 주무부처가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부는 있는데 그 주택을 관리하는 직접적인 모든 책임은 이 청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는 아주 직접적인 권한은 없고 네. 예산 정도만 좀 배분해 주는 거가 있지 네. 다 직접적인 책임은 이 청이라고 하는 데서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각각의 개소가 다 맞습니다. 권한을 분산해서 가지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서로 다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예. 이 중에 절반 가까이는 건물 한두 개만 가지고 100호 미만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그런 소예요. 그러니까 되게 소규모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500호 이상의 어떤 집을 운영하는 곳은 얼마 안 돼요. 전체 중에 500호 이상을 운영하는 곳은 한 10곳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 정말 군소한 그 공공주택청들이 소소하게 임대주택들을 운영하고 있는 형국의 미국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0호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아파트 단지 하나 정도? 그렇죠. 예, 뭐 그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그냥 한 개소가 청이라고 불리는 예. 한 개소가 다 관할을 하고 있고 그런 예. 게 2,900개소나 된다는 예. 말씀이시고요. 딱 하나 예외적인 동네가 뉴욕에 있는 공공주택청인데요. 예. 이거는 워낙 뉴욕이라는 도시가 크다 보니까 네. 미국 전체 공공임대주택에서 17%에 해당되는 물량을 뉴욕시가 혼자 관할하고 있는 건 있어요. 네. 하지만 나머지는 정말 군소하게 너무 분절적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 정답이에요. 예. 그럼 미국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바로 또 똑같이 그 대공황 때부터입니다. 아, 대공황 때 어떤 표현을 했냐면요. 그 당시 주택 사업을 했던 필요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주저앉은 중산층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네. 이런 표현이었어요. 예. 이 대공황이라는 건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위기죠. 예를 들어서 오승훈 아나운서나 저나 경제적인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뭐 나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일순간 우리 가게의 매출이 반의 반토막이 난 상태로 1년, 2년 동안 지속될 것 같다. 그것까지 대비하면서 우리가 만약을 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너무 암울한 대비죠.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이 대공황 때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해주는 중산층들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제는 자기 집을
팔아야 됐고 노숙을 하거나 홈리스죠.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다시 중산층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예. 그러려면 첫 번째 숙제가 주거지를 다시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때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이 주저앉은 중산층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 이게 목적이면서 그때 처음 시작됐습니다. 아, 대공황 직후에는 그러면 이런 상황이겠네요. 그러니까 임대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집을 계속 소유하기가 쉽지 않아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들을 기준을 낮춰주고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유도를 하면서 네. 임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앉을 수밖에 없는 그 임대료를 다 본인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예. 그런 사람들도 구제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공공임대주택이었다. 네. 예. 근데 계속해서 지속은 된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이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권한을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 이게 미국의 특수성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 연방제 국가라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요. 네. 어떻게 넘기느냐. 너희들이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될 상황이면 중앙정부 예산을 배분해 주겠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빨리 더 지어서 물에 빠진 중산층, 주저앉은 중산층을 다시 중산층 반열에 올려 세우려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집 살 돈이 없어서 나락으로 떨어졌으니 자가 소유할 수 있는 집 공급해도 단기간에 못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좀 버티면서 돈을 다시 모아봐라 이거 해야 되니 그거 수요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게 실제 수요조사에 많은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실제 공공임대주택으로 더 많은 집을 지어서 공급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많이 안 한 거죠. 왜 그럴까요? 그리고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 같은데 저소득층 이미지. 맞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어느 순간인가는 다시 중산층 이상이 살고 있는 명품 도시 이미지를 갖춰야 되는데 여기다가 공공임대주택을 잔뜩 지어버리면 우리는 그럼 여긴 서민들만 사는 동네가 돼버리네? 이런 인식을 갖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대공황 이후에 공공주택으로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될 물량이 100만 호 이상이라는 연구 보고서도 그 당시 나왔는데 실제 모든 지자체 다 합쳐서 건립된 건수가 이게 1959년도까지 완공된 게 25만 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라고 나왔는데도 보수적인 게요. 그런데 지자체들이 그것도 미뤄서 대공황 한참 끝나고 1959년도가 돼서 총 공급이 그 당시까지 이루어진 숫자가 25만 호밖에 안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재향 군인에게 공급했던 주택이 1,600만 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네. 그거랑 딱 비교하니까 딱 와닿네.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저는 지자체의 이런 선택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네. 어떤 면에서냐면 우리 지역이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입니다. 이 패러다임에 갇히는 거잖아요. 제가 지자체장이면 서민들이 엄청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입니다. 서민들도 행복할 수 있는 도시야. 그러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패러다임에 전환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진짜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예. 우리가 아이디어, 가치관 그리고 다양한 사고 이런 게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국가를 경영하는데. 예. 무슨 말씀이냐면 자사고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자체로 딱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서 자사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자율형 사립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학의 건학 취지에 맞게끔 독특한 가치관을 가진 학생들 그리고 사회에 다양하게 이바지할 수 있는 학생들을 길러봐라 했어요. 네. 예. 그런데 자사고 설립 취지가 다양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학 이사장님과 교장 선생님들이 야 우리 이런 걸 가치관으로 한번 지향해서 이런 인재를 양성해보자라는 독특한 슬로건이 안 나와요. 글로벌 인재 양성 뭐 이런 거 그거 나오고 거죠. 기독교 정신 그다음에 뭐 뻔한 거죠. 네. 지자체도 똑같아요. 지자체 비전들 다 우리 무슨 군청 그 사이트, 시청 사이트, 특별시 사이트, 광역시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네.
정말 한 100군데 들여다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아. 교육 1번지 뭐 무슨 1번지 다 똑같아요. 이제는 차별화의 시대입니다. 진짜로 이제는 달리 가야 지금 돼요. 말씀 주셨던 예. 독특하게 그래 그런 발상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좀 우린 기대했던 건데 지방자치를 하면서 이렇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했던 이유가 남다른 가치관도 많이 발굴되길 희망한 건데 이게 진짜 획일적인 교육 때문에 생긴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안 나와요. 그 슬로건 좀 누가 사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1959년에 25만 호 그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이 됐던 것이요. 네. 1969년에는 79만 호 많이 늘었죠. 예. 10년 만에. 그리고 1980년대 들어서 100만 호가 넘었어요. 그렇게 해서 늘긴 늘었는데 이제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2000년대 들어선 이제 슬슬 줄기 시작합니다. 야, 100만 호밖에 안 했는데 줄기 시작해요. 줄기 시작했어요. 예. 맥스를 찍었을 때가 1994년도가 140만 호까지 늘다가 네. 그 다음부터는 줄기 시작해서 2000년에 준 물량이 14만 호가 줄었고요. 그 다음에 2010년에 9만 호가 추가로 더 줄었고 그 다음에 2012년 16,000호 그리고 2019년에는 13만 호가 줄어서 지금은 2019년 통계가 제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통계였는데 미국의 공공임대주택은 다시 100만 호 이하로 떨어져서 98만 호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2000년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시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게 공공임대주택의 또 한 가지 가장 큰 실패 요인을 또 생각해야 되는데요. 네.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수요 조사를 해봤더니 지자체가 좀 소극적이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다음 두 번째 실패 요인이 있었어요. 뭐냐면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그 주택의 사양 얼마나 좋게 지어줄 거고 얼마나 좋은 시설물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을 어떤 수준으로 할 거냐에 논의를 했었을 때 초기의 공공임대주택 법안에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논의 근거가 있었냐면 예. 이걸 너무 잘 지어주면 안 됩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예. 민간의 정상적인 자가 공급 시장을 훼손시킬 수가 있다. 아, 공공임대주택이 너무 좋아버리면 다 이쪽으로 몰릴 거고. 그렇죠. 사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 네. 궁극적으로 미국인들은 원하는 게 임대주택에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웬만하면 자기 집 사서 거기서 사세요를 권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을 너무 잘 지어줬다? 야, 나 여기서 꽤 오랫동안 살아도 되겠다. 야. 이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으니 공공임대주택은 최소한의 물리적 요건만 갖춰자. 예.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외장제도요. 공공임대주택이네라고 구분이 돼요. 엘리베이터가 2개 층에 한 번만 서요. 아, 그러니까 어떤 컨디션으로 지었는지 감이 오시죠. 예.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냐? 이 공공임대주택은 수요도 없어지게 된 거예요. 아, 수요도 없어요? 이렇게 열악한 걸 지어주고 우리 보러 들어가서 살라는 말입니까? 아유, 됐어요. 이렇게 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아, 그래서 줄기 시작한 거군요. 네. 그럼 수요가 없으면 입주자 선정에는 어려움이 별로 없겠네요? 아닙니다. 입주가 선정에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하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 네. 부분부터 여쭤보고 갈게요. 제가 전집을 전세를 살았는데 네. 5동짜리 아파트였어요. 네. 근데 그게 재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파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1, 2, 3, 4동, 5동이 있는데 5동을 4동까지의 아파트의 그 울타리를 살짝 거기까지 친 다음에 네. 5동을 살짝 소외되게 분리시켜 놨더라고요. 예. 예. 왜요? 외장도 달라요. 왜요? 그래서 저 알아봤더니 아,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임대주택이구나. 예. 거기가 여기에 살던 원래 분들을 원주민들. 위한 예. 원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다라는 얘기를 부동산에게 들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걸 살짝 가르더라고요. 네.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네. 근데 이런 것이 공공임대주택의 뭐 입지를 선정한다든지 할 때 이런 분위기가 영향을 분명히 미치는 것 같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주실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뭐 오승훈 아나운서 때문에 제가 미처 40분 제한된 분량 때문에 놓쳤던 걸 막 계속
발굴하게 돼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즘에 왜 이렇게 저를 칭찬하십니까? 진짜로요. 제가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이런 거를 질문 때문에 저절로 생각이 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미국에서 공공임대주택이 활성화되지 또 못한 이유를 지금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장이 공공임대주택 선호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고 예. 그리고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일부도 공공임대주택을 선호하지 않았다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물리적 요건이 별로 안 좋아서. 그리고 그렇죠. 네. 그리고 서민들 그리고 극빈층하고 같이 살기 싫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공임대주택을 지었을 때 어떻게 지었냐면 동선이 기존 그 좀 잘 사는 중산층 이상 사람들과 겹치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분리를 해버렸어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대로변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이 안 보이는 이면 도로에 지어버린다든가 이면 도로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의 메인 진입로 있잖아요. 도로를 다시 뺑 돌아서 저 주차장으로 해야지만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예.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격리되어 있고 왜소하고 노출도가 떨어지니 당연히 범죄하기 좋은 장소로 돼버렸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 약간 어려워졌던 시절에 국가에서 안식처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일어설 때까지 여기서 좀 사시다가 다시 내 집도 사시고 좋은 데로 이사 가시려면 이사 가세요. 이 징검다리로 만들었던 취지가 원래 취지였는데 예. 첫 번째는 민간 건설회사들 위축시킬 수 있으니 좋게 지어주지 말아라 라고 해서 열악한 컨디션으로 지었고 두 번째는 지자체장이나 지자체 주민들 중에 일부가 우리 지역에 그런 거 많이 지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해서 결국 짓긴 지어야 되니 왜소한 지역에 짓고 격리된 형태로 짓다 보니까 네. 이게 어디서도 경찰도 잘 눈에 안 띄는 동네가 돼버리니 범죄 온상이 됐고 그 뒤부터는 당연히 악순환만 더 악순환이죠, 일어나겠죠. 그러면, 예. 그러다 보니 공공임대주택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아우 거기선 전 됐어요. 차라리 제가 매달 150불 더 주더라도 그냥 저 다른 데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낙후된 지역이다, 우범지대다 이런 안 좋은 이미지가 더 씌워지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거기다가 매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책정된 예산을 가장 강력하게 실링을 잡아버렸어요. 그냥 천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매년 예산을 이 이상은 절대 공공임대주택에서 써서는 안 된다라고 그냥 묶어버린 거예요. 예.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을 호화스럽게 지어가지고 개인이 거기에 오래 살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그 이유인데 전체적인 주택 정책을 어쨌든 그렇죠. 사게끔 만든다. 예, 이게 그거였는데 있으니까요. 너무 이걸 혹독하게 묶어버리고 올리질 않으니까 오일 쇼크 당시 때부터는 어떻게 됐느냐 제대로 된 유지보수도 안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 진짜 이거는 완전히 뭐 낙후된 동네로 가버린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악순환이라는 게 참 맞게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취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아까 수요가 그래도 많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예.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떤 방법인가요? 예.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요. 입주자를 그러면 소득 기준으로 당연히 국가에서 제공해준 주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 어디까지를 넣을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점점 이 공공임대주택의 수혜 대상자를 어디로 국한시켰냐면 극빈층에 해당되는 사람들로만 국한을 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이 극빈층에 해당되는 사람을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누가 그런 극빈층까지 나락으로 떨어졌고 공공임대주택에 장기간 거주하고 계신지를 봤더니 예. 크게 두 개 집단이 1990년 이전에 확인이 됐는데 하나는 노인이에요. 노인. 예. 네. 그리고 이해됩니다. 노인들 중에서 장애가 있는 노인들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어요. 예. 그 다음에 노인은 아니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공임대주택 아니고선 자기가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자가나 또는 민간형 임대주택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서 몸을 의탁하거나 장기 거주하는 게 확인이 됐고요. 예. 1990년 이후부터는 이게 되게 저도 참 마음 아팠는데 노인하고 장애인 말고 3등이 누구냐 하면 예. 18세 이하의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이들 청소년들. 18세 이하의 어린이가 혼자 사는? 예. 아. 부모가 버린 거예요. 아. 예.
그런 친구들에게는 집이 필요하긴 하죠. 그렇죠. 네. 갑자기 사연들도 보면요. 야, 이게 참 참혹해요. 진짜 참혹하다는 말이 제일 맞아요.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뭐 3학년 때인데 예. 집에 왔더니 원래 자기는 어머니하고만 둘이 살았는데 예. 어머니가 이사를 해서 없어진 거예요. 띵동 누르고 들어갔는데 딴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했는데 넌 누구니? 우린 여기 이사 왔는데. 그래서 그 뒤부터 공공임대주택 같은데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층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분명 계속 수요가 생기곤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말씀하신 뭐 장애를 가진 노인들, 장애인들 그리고 18세가 안 된 네.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한 홀로 사는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요하고 이 공공임대주택의 취지가 너무 절실한 그런 사람들이겠네요. 네. 이분들이 그럼 정확하게 소득 수준은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제가 통계를 찾아왔는데요. 그런 통계도 있습니까? 예. 네. 연방에서 빈곤 기준선이라고 잡은 책정 기준이 있어요. 네. 이 빈곤 기준선이 가구당 연소득이 2019년 기준으로 15,000불이거든요. 15,000불이면 한 뭐 2천만 원? 2천만 원이죠. 네. 요즘 환율 따지면 뭐 한 2,500만 원 왔다 갔다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예. 이 15,000불 미국이라는 곳에서 한 2천만 원 소득이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어렵잖아요. 어렵죠. 이게 연방 빈곤선인데 의식주가 안 되는 걸 이제 연방 빈곤선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거보다 훨씬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주를 했어요. 연방 빈곤선 그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전체 16%밖에 안 되고요. 그러면 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연방 빈곤선 기준 이하의 소득은 주로 뭘로 거두느냐 봤을 때 소득원의 대부분이 장애급여하고 퇴직연금이에요. 네. 자신의 전체 소득이 이 두 가지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 전체 가구의 56%가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인과 장애인들이 많이 산다라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전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가구 기준으로. 그리고 아까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은 얼마냐. 이게 이제 제가 참혹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인데요. 예. 38%예요. 그중에 6세 미만 아동이 12%예요. 공공임대주택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많이 드는데요. 네, 필요해요. 너무 적긴 하네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조적인 악순환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제 네. 그게 문제고요. 또 하나 더 문제가 생겼어요. 예. 공공임대주택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고민을 좀 덜 해도 되는 이슈지만 미국에서는 인종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어느 인종이 많이 거주하고 있느냐 했었을 때 전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인종 중에 백인이 거주하는 비중이 51%고요. 그다음에 흑인이 44%, 히스패닉이 뭐 나머지 비율이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비율만 보면은 차별적인 문제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공공임대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뭐 카운티라고 하던 그 지자체와 그리고 거기에 주로 어느 인종이 거주하는지를 보면 야, 여기에도 굉장히 정책적 실패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을 이렇게 지자체 주민이 싫어하거나 정부에서 예산도 안 주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자꾸 런칭을 하기도 하고 또 확대는 안 하지만 자꾸 위축시키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자신의 표와 관련된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들어가 있는 정당은 서민들을 중심으로 한 정당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지자체에서 서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딱 보니까 강 건너서 네. 뉴타운이 생기면서 자꾸 중산층 이상 사람들이 이 동네에 자꾸 이사를 와요. 그럼 내가 다음번 선거를 할 때 네. 당선될 가능성이 조금씩 낮아지겠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동네 더우면 내가 다음번에 당선을 못하게 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더 짓는 경우도 있어요. 이 동네를 나를 지지하는 민족,
인종, 네. 소득 수준의 사람들로 더 채우려고요. 예. 서민에게 지지를 더 받아야 되니까 서민을 늘려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반대로 어느 임계점이 넘어가거나 네. 아니면 원래는 여기가 다 중산층 지역의 주민들이 사는 곳에서 내가 입후보해서 네. 당선됐다. 예. 그래서 주지사가 됐거나 아니면 시장이 됐거나 이런 사람 아니면 국회의원이 됐다.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공공임대주택 자기가 솔직히 국민들을 위한 마음에 더 짓고 싶어도 유권자 표심이 날 등 돌리잖아요. 예. 그러니 또 못 짓는 거예요. 아,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아주 교묘하게 어떤 카운티에서 확연히 확인이 되냐면 갑자기 공공임대주택을 더 지으려고 노력하는 어떤 후보자들이 많은 동네는 그 소득 분위가 경계선상에 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도 가끔 보면 우리나라 어떤 지자체를 보면 어떨 때는 이쪽 정당이 당선됐다가 어떨 때는 이쪽 정당이 또 당선되고 왔다 갔다 하는 동네가 있고 네. 어떤 동네는 계속 저쪽 정당이 당선되고 이쪽 동네는 또 이쪽 정당만 당선되고 이런 데가 있잖아요. 네. 수도권과 서울에는. 네.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중산층 이상의 지지를 주로 받는 정당의 후보가 입후보가 됐을 때는 재개발 속도를 빨리 해요. 왜? 더 채워야 되니까. 그리고 반대 정당이 그 왔다 갔다 스윙보트 역할을 하는 지자체에 당선이 됐을 때는 네. 임대주택 숫자를 늘려야 된다. 여기에다 어떻게든 서민들의 더 주거 안정을 더 기해야 된다. 네. 이런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철학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표하고도 관련이 크다. 이런 거죠. 표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표가 형성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네. 이런 요인이 끼어들기도 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미국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좀 선호도가 낮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지자체 자체가 공공임대주택을 만드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물리적 요건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리적 요건이라는 거는 뭐 주택의 설계나 품질 이런 것들이 아까 외장으로 볼 때도 구분이 된다고 하셨지만 네.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로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니티가 형성되려면 다 같이 나와서 떠들고 얘기 나누는 아고라 같은 게 있어야 광장 되잖아요. 같이. 그렇죠. 근데 그걸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띵동 누르고 들어가면 계단만 덜컹 있고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통로만 있고 그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민들끼리 서로 뭐 소통이 안 되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우범스러워지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메인 입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로변 쪽이 아니라 반대편 쪽으로 그늘진 곳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공공임대주택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제한되다 보니까 원래 미국인들은 모두 어떤 걸 희망하냐 하면 늘 아시잖아요. 잔디밭 있고 그렇죠. 다 네. 단독주택 형태로 네. 그렇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은 것도 있어요. 있는데 도심지에는 그렇게 지을 예산 더더욱 없을 거고 그리고 기존 예산에서 한 채라도 더 지어서 그냥 빨리 많이 지었다라고 하고 수습합시다.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냥 올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주부님들은 네. 애들이 설거지하면서 집안일 하면서 마당에서 뛰어노는 이런 모습을 관찰하면서 집안일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상황이 안 생기는 거죠. 나는 10층에 사는데 5층에 사는데 애가 밖에 나가서 나쁜 형들하고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확인도 안 되는 구조를 만들어 놨고 그리고 조명도 안 들어오고 이런 시설의 열악함이 오히려 결국 교육의 진학률을 떨어뜨리고 범죄에 유발하고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버리는 일이 생긴 거죠. 또 다시 떠오르는 단어는 악순환입니다. 네. 근데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어쨌든 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리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올려주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뭐 오일 쇼크 때 물가 엄청 올라가고 네. 중간중간 많이 물가가 올라가고 또 국민소득 올라가면서 다른 민간 시설물 부분에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물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개설해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 관리 자체가 전혀 안 된 것들이 많고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을 공공임대주택 쪽에 미국이 너무 안 실었을 뿐만 아니라 또 뭐를 또 주질 않았냐면 기존에 낙후된 건물을 헐고 재개발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지어야 될 경우가 도심지에는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철거 비용을 별도로 안 줬어요. 그러니까 집 짓는 예산은 더 낮은 상태에서 철거 비용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 더 열악하게 이 열악한 수준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네. 이런 상황이면은 미국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활성화가 된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지속은 가능한가 이런 수준의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까 없애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6세 이하의 아동들, 18세 이하의 청소년들도 오갈 데가 없어서 집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 더 제공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쾌적하게 그것도. 예. 근데 그거를 못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면 의식주 관련해서는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 예. 분명히. 네. 근데 이런 부분을 포기하기 시작하면 네. 사회 안전망이라는 거를 조금씩 ඝ아먹고 결국에는 포기하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이게 옳은 방향인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전혀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예. 근데 미국이 우리보다 공공 임대주택이 앞서서 시작이 됐지만 예.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이런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왔다면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역시나 박정호 코너에서 해외 여러 주택 정책들 알아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이유가 어느 나라 정책을 우리가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왜?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보는 이유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교훈도 얻고 이렇게 해야 좀 더 활성화되는구나 이런 거를 샘플로 좀 얻을 수 있거든요. 그걸 예. 그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 그대로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그럼요. 이런저런 지식들을 담아놓기만 해도 이게 머릿속에서 융합되면서 철학이 만들어지기도 하니까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미국의 사례를 보고 한 가지 제가 저 나름대로의 제 소견으로 확신하게 된 게 네. 공공임대주택을 하는 방식은 지자체장과 지자체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예. 여러 가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과잉 공급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과소 공급하는 사람도 있고 예산 집행도 적절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중앙정부가 다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어느 지자체에서 저희 재개발하고 싶습니다. 재건축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그 지자체 주민들이 일부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 권한을 사실은 토지는 다 국가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좋습니다. 이쪽에서 서울 근교에 재건축 하셔서 아주 좋은 주택 만들어서 아마 시세 차익 많이 얻으실 것 같은데 그럼 국가를 위해서 일부 양보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미리 약정된 산식으로 왜냐하면 그때 정무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네. 공공임대주택 여기는 10,000호 건설하셔야 되는데요. 5,000호 건설하셔야 되는데요. 그것도 단지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중앙에서 강제하면 지자체장이 자신들 지역 주민 유권자 표심 훼손할까 봐 주저주저하지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네.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런 소리 하고 안 다닐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중앙정부에서 관할하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 백날 오셔도 제가 뭐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소셜 믹스로 섞여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근데 여기서 좀 잠깐 저는 지역의 상황이나 현안을 더 잘할 수 있는 거는 지자체장이나 지자체 의원들이지 않을까. 중앙정부에서 한꺼번에 하다 보면 국토 전체를 관할하다 보면 지역의 특색이라든지 상황, 현 상황 이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할 수 있을까? 오히려 지자체가 그런 것들은 더 잘 알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을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유럽식 그다음에 미국식 풀뿌리 민주주의를 할 때 그때는 정보 접근성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잘 몰랐어요. 예. 인터넷도 없고 디지털도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 그때는 A부터 Z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들 해도 문제 없었어요. 그렇게 해야 됐고요. 근데 이제는 중앙에서 인터넷만 두들겨 보면 오늘 지금 현재 그 지자체 도로의 차량 통행량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지자체에서 오늘 데이터 이용량은 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신용카드 결제는 몇 시에 언제쯤 일어나는지까지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제를 안 하자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 확인된 것은
중앙에서 일부 해도 된다. 그래도 지방의 여러 현안들 다 챙길 수 있다. 예. 이러는 거죠. 부작용이 확인된 부분인 공공임대주택에 한해서는 네. 그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아까 말씀하시려던 한 가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예. 공공임대주택을 예. 민간에서 제공하는 비슷한 사양의 주택보다 열악하게 지었더니만 결국 악순환만 되더라. 공공임대주택이 왜 민간주택보다 좋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네. 민간 시장을 구축해서 내 집 안 살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공공주택을 열악하게 짓는 걸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예. 나름대로 거기에서 일정 소득 이상이 올라가지 못하면 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이제는 더 이상 못 사니까 반드시 교육을 다시 받으시든지 그래서 재교육을 받으시든지 뭐들 해야지만 유지하게 해준다든지 다른 트랙으로 해야지 예. 공공임대주택을 더 열악하게 짓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공공임대주택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박종원 교수님의 해법까지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뭐 이 해법에 대해서 또 의견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예, 좋을 제가 것 다 같고요.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댓글을 제가 언급한 이유는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승훈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